마냥 평화주의자로만 보였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숨은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젤렌스키의 검은 야욕에 세뇌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 지원을 한 이후 한국에 대해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을 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난민지원센터의 어느 한국인 모녀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어제 발표된 기사를 긴급 번역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소재 언론사의 기자 올레나입니다. 매일 아침 전쟁 현장을 취재하러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늘도 폴란드로 향하는 피난민들의 행렬을 취재하기 위해 국경지대로 향했어요. 취재를 위해 국경으로 가는 길은 늘 긴장됩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보이죠. 처음에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기약 없는 긴 전쟁에 아직도 이런 광경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요즘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심란해요. 10,000명이 넘는 규모의 인민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 전 취재 중에 만난 한 노인은 자신의 손자가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기가 부족해 제대로 된 전투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은 과거 한국전쟁 때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하고 무기를 지원했죠. 그런 나라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더라고요. 최근에는 러시아군과 함께 북한군이 우리 영토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전쟁 취재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젊은이들의 희생입니다. 얼마 전 한 마을에서는 20살 청년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싸우다 희생된 것이죠. 그때 한국이 무기를 지원했다면 그 청년이 살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선으로 향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한국의 태도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져요. 우리는 지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됐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편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 밤 뉴스를 작성하면서 한국의 지원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의약품과 생필품은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기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파병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태도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자신들의 적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이런 한국의 모습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그날도 새벽부터 전선 가까이에서 취재를 시작했어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걸어가며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취재하던 중 한 부대장을 만났어요. 그는 북한군이 들어오면서 전황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무기와 탄약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군이 늘어나는 것은 큰 위험이었죠. 며칠 전에는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이들이 곧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죠. 현장에서 만난 군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무기 체계가 이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북한군의 참전 소식을 정리하며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기사로 쓰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울린 휴대폰 알림음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동료 기자가 공유한 영상이었는데 폴란드의 한 난민 캠프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난민 영상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죠. 영상을 자세히 보니 한 동양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지친 표정의 우크라이나 난민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댓글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감동 어린 반응이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댓글이 많았는데
그들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제 생각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영상 속 장소는 폴란드 국경 근처로 보였어요. 건물의 모양새와 주변 환경이 국경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곳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고 바로 취재를 준비했어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기고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성을 꼭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죠. 한국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폴란드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도로를 우회해야 했고 군 검문소도 여러 번 통과해야 했어요. 전쟁 취재 기자증이 있었기에 가까스로 이동할 수 있었죠. 국경에 도착하자 난민들의 긴 행렬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영상 속 여성의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죠. 한 가족은 특히 상세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들은 일주일 전 그 여성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옷을 받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죠. 그 정보를 토대로 난민 캠프를 하나씩 돌아보며 수소문했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동쪽 방향을 가리켰고 또 어떤 이는 서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두가 그녀의 친절함을 기억하고 있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난다고 했죠. 그 노인의 이야기는 큰 단서가 되었어요. 동쪽으로 향하는 길은 좁았지만 많은 난민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주변 난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그곳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많은 이들이 그녀와 그녀가 운영하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그곳은 난민들에게 특별한 공간이었죠.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그곳에서는 한국 음식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매운 음식이지만 이상하게 중독성이 있다며 난민들이 즐겨 찾는다고 하더군요. 수소문 끝에 이제 그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전쟁 취재 이후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들었죠. 노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큰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창고 같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곳은 의료지원센터였어요. 입구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글로 된 안내문도 있었죠. 낯선 글자였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쉴 새 없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 모두가 한국 의료진이라는 사실이었죠. 밤낮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에서는 수십 명의 의료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응급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의들도 있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도 갖추어져 있었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통역봉사자 한유라라고 소개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우크라이나어와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죠. 제가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자 유라 씨는 이곳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의료진들은 모두 자원에서 왔으며 대부분 한국의 큰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의료 물품도 한국에서 지원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진료 시스템이었어요.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응급 환자는 즉시 처치가 이루어졌고 중증 환자는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유라 씨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매우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녀는 단순히 말을 통역하는 것을 넘어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를 보였죠. 의료센터에는 매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전쟁으로 인한 외상부터 만성질환자까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도 이곳을 찾았죠. 통역을 하면서도 유라 씨는 끊임없이 환자들을 살폈어요.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담요를 가져다주고 긴 대기 시간에 지친 노인에게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위급한 환자가 살아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죠. 유라 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쟁은 총과 탄환만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도움을 주는 손길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유라 씨의 설명을 들으며
센터 안을 둘러보던 중 특별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곳의 의료진들은 대부분 자비로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큰 병원에서 휴가를 내고 온 의사와 간호사들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현우 의사의 이야기였어요. 서울의 대형 병원 흉부외과 과장이었던 그는 3개월간의 무급 휴가를 내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병원 문을 닫고 온 경우도 있었죠. 간호사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대부분 연차 휴가를 모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결혼식도 미루고 이곳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의사들 중에서는 매달 받는 급여의 절반을 이곳 운영비로 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의료 물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이 센터를 유지하는 힘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의료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깜짝 놀랐던 게 따로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환자를 대할 때는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어느 간호사는 자신의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환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아픈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더군요. 의료진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 전쟁 중의 상황이라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실에서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이어졌어요. 의료진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수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죠. 밤샘 수술을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이는 의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좁은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들의 헌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곳을 선택한 그들의 결정이 놀라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했죠. 게다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의료진들은 또다시 이곳을 그리워했다고 해요. 많은 이들이 2번, 3번 재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봉사 현장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되었죠. 한 의사는 눈물을 흘리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고요.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한 가족 같았다고 합니다. 유라 씨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 제가 이곳에 온 목적도 순간 잊을 뻔했어요. 그러다 유라 씨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이분을 아느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유라 씨는 이곳의 총괄 책임자인 한수연 씨라고 했어요. 더 놀랐던 건 그분이 유라 씨의 어머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급식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머릿속으로 질문이 마구 떠올랐고 질문을 하려는 찰나 요란한 응급콜이 울렸어요. 모든 의료진이 순식간에 긴장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13세 소녀 나탈리아의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나탈리아는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한 난민이었어요. 키이우 근교에 살던 그녀는 러시아의 폭격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겨우 피난길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폭격이 있던 날 나탈리아는 학교에 있었어요. 평소처럼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을 찾으러 학교로 향하던 중 폭격에 휘말렸다고 해요.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나탈리아는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죠. 피난 과정에서 제때 약을 구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어요. 응급실로 실려온 나탈리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고 호흡도 힘들어 보였어요. 의료진들은 즉시 심전도 검사를 시작했죠. 검사 결과 심장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탈리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녀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피아노를 배우던 중이었는데 전쟁으로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피아노도 폭격으로 잃었대요. 나탈리아의 가방에는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폭격 전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죠.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는 사이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시설로는
심장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인근 폴란드 대형 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할머니는 피난 오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했어요. 집도 재산도 모두 폭격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나탈리아의 생명이 위험했기에 시간이 없었어요. 의료진들은 즉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먼저 나섰고 주변의 난민들도 동참했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모두가 자신의 몫을 보태려 했죠. 나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전쟁은 한 소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부모님도 집도 꿈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그녀를 살리기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과 센터 사람들의 모금액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 사이 점점 나탈리아의 상황이 위급해지자 한수연 씨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녀는 폴란드 현지 병원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쌓아온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크라쿠프의 대학병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심장 전문의가 나탈리아의 수술을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도 일부 할인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금액이 많았어요. 한수연 씨는 망설이지 않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SNS에 나탈리아의 사연을 올렸어요. 폴란드 현지 언론에도 연락했죠. 그녀의 절박한 호소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첫 반응은 한국 교민사회에서 왔어요. 폴란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즉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모금 행사가 펼쳐졌고 교민들의 정성이 모이기 시작했죠. 독일의 한인회에서도 소식을 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파독 간호사 출신들이 나서서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흔쾌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한수연 씨는 폴란드 병원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수술 일정과 준비 사항을 조율했고 통역도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폴란드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됐죠. 모금 소식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연락했고 여러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희망이 되어갔죠. 특히 감동적인 것은 난민들의 참여였어요. 비록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탈리아를 돕고 싶다며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몇몇은 귀중품을 내놓기도 했죠. 한수연 씨는 밤낮으로 뛰어다녔어요. 낮에는 병원과 연락을 하고 밤에는 모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죠. 모금액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때마다 한수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소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준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폴란드 병원 측에서도 감동했는지 수술비의 일부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어요. 의료진들도 자신들의 수술비를 대폭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한수연 씨의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죠. 마침내 수술비 전액이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수연 씨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나탈리아의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한수연 씨는 단 한 번도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나탈리아는 그저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죠. 나탈리아의 이야기는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인류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국적과 언어를 넘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나탈리아의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수연 씨의 또 다른 활동을 알게 됐어요. 의료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녀가 운영하는 한식 급식소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급식소는 작은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어요. 밖에서부터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했죠. 난민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수연 씨는 대형 솥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유라 씨는 옆에서 배식을 도왔어요. 두 모녀의 호흡이 완벽했죠.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점심 배식이 끝나고 한수연 씨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 파독 간호사였던 어머니와 광부였던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꺼냈죠. 1960년대 독일에서 그녀의 부모님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낯선 땅에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독일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받은 도움을 잊을 수 없었대요. 유라 씨도 이야기에 동참했어요. 어린 시절 독일에서 이방인으로 살며 느꼈던 외로움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수연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이유는 과거 부모님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자신이 나눠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대요. 딸 유라도 흔쾌히 동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다고 해요. 김치와 밥을 나눠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지금은 하루 300명 이상의 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식이 낯선 난민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메뉴도 있었어요. 매운맛을 줄이고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음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메뉴를 따로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유라 씨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따뜻한 한 끼 식사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한수연 씨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한 끼 제공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지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급식소는 단순한 밥집이 아닌 지원센터의 역할도 했어요.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심리 상담소가 되기도 하고 일자리 정보를 나누는 곳이 되기도 했죠. 이곳에서 만난 모녀의 이야기는 전쟁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이었어요. 과거의 도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나누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쟁으로 지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죠. 한수연 씨는 잠시 주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앨범에는 1960년대 독일에서 찍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모습이었죠. 사진 속 어머니는 하얀 간호사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독일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홀로 독일로 떠나야 했던 젊은 간호사의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광부 모자를 쓴 채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까만 석탄 가루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지하 막장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한수연 씨는 부모님이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지만 독일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합니다. 특히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힘든 타국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했죠. 어머니가 일하던 병원의 독일인 간호사들은 한국어를 배워가며 도움을 줬다고 해요. 아버지가 일하던 광산에서는 동료들이 위험한 일은 먼저 나서서 해주었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낯선 땅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이 처음 맞는 독일의 겨울 크리스마스 때 이웃들이 찾아와 음식을 나눠주고 선물도 건넸다고 합니다. 그때의 감동을 부모님은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한수연 씨의 어머니는 독일 병원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요. 환자를 돌보는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배웠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도 그때 배운 사랑의 실천이라고 했죠. 아버지는 광산에서 번 돈을 한국의 가족들에게 보내며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받은 온정을 다시 나누며 사셨다고 하더군요. 한수연 씨는 부모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해요. 어려운 시기에 받은 도움의 소중함을 알기에 지금 이 일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받은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자신이 나눠줄 차례라고 하더군요. 앨범 마지막 장에는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독일 이웃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한수연 씨는 진정한 인류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죠.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독일에서의 추억을 자주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그때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꼭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라고 당부하셨다고 해요. 이제 한수연 씨는 그 부탁을 이행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요. 부모님이 받은 사랑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60년 전 독일에서 시작된 따뜻한 마음이 지금 이곳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연 씨는 자기보단 유라가 더 대단하다며 유라 씨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유라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그녀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해요.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했지만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답니다. 급식 시간에는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체육 시간에는 늘 마지막으로 팀에 선발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환점이 있었다고 해요. 4학년 때 새로 전학 온 터키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독일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매일 울면서 학교를 다녔죠. 유라 씨는 자신의 모습을 그 아이에게서 보았다고 합니다. 유라 씨는 그 터키 친구를 돕기 시작했어요. 통역도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었습니다. 점차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도 그녀를 찾아왔죠. 그렇게 그녀는 학교에서 다문화 가교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독일인도 아닌 것 같은 느낌에 힘들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만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걸 깨달은 후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자신의 특별한 배경이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특히 난민 지원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난민들을 만나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봤다고 하더군요. 유라 씨는 난민 아이들과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한다고 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마음으로 통하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우크라이나 소녀와의 만남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 아이는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유라 씨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유라 씨는 자신의 정체성이 난민들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한국어, 독일어, 우크라이나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 소통이 원활하고 각 문화의 특성도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신이 한국계 독일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아이들에게 유라 씨는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자신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특별한 강점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유라 씨의 이야기는 상처가 오히려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 아픔은 이제 전쟁 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키이우로 돌아와 기사를 썼어요. 한수연 씨와 유라 씨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는 다음 날 아침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전쟁 속에 피어난 따뜻한 마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독자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편집실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조용한 헌신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졌죠. 전쟁 초기에 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폴란드 난민 캠프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기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있었죠.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곳까지 온 그들의 모습에 독자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한수연 씨 모녀의 이야기는 더 큰 울림을 주었어요. 60년 전 독일에서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유라 씨의 경험은 많은 난민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그녀처럼 자신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어요. 기사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전쟁 보도에 지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요. 국경을 넘어선 인류애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국의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한수연 씨의 급식소는
이제 더 많은 후원과 지원을 받게 됐어요. 전 세계의 여러 단체들이 물품과 기금을 보내왔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도 합류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움직임이 된 거죠. 나탈리아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녀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이 만든 또 하나의 기적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전쟁 소식을 전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었어요. 한수연 씨와 유라 씨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게 됐습니다. 전쟁은 총과 포탄만이 아닌 마음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지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쟁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한국 모녀의 따뜻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